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LH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분당에서 LH 지역 본부장을 지낸 한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13일에 또 LH 현직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13일 오전 서울에 사는 숨진 LH 직원 가족에게 실종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에선 일부 메모가 발견됐지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따른 직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LH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파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LH 직원 채널A 취재 과정에서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땅을 팔았던 공인중개사 또 인근 주민들은 투기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직원은 사망 하루 전날까지도 해명 자료를 준비했다고 그러고요.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한 첩보와 직원의 투기 의혹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이라 상태로 구미한 빌라에서 발견된 3살 여자아이. DNA 결과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졌는데도 이 여성은 모든 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이 산 남편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여성이 민간 산파나 위탁모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구미시를 통해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도 힘든데 독한 미세먼지로 지난 주말 정말 숨쉬기 힘든 주말을 보냈습니다. 주말인 어제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했고요. 수도권엔 다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미세먼지는 기압이 안정돼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원인인데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모레 오후부터 사라질 거라고 그러네요.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와 함께 대체로 흐린 하늘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먼지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주셔야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공기질이 나빠지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올봄 들어 3번째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제주와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비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비 예상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에 최고 40mm, 또 전남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7도,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9도 선 예상됩니다.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주의하셔야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3월 15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건우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의 핫 이슈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부탁합니다. 네, 지난 몇 주간 아주 충격에 휩싸였던 사건이죠. LH 투기 의혹 사건. 네.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LH 직원의 일탈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지경매 강사, 일타 강사 자칭 이렇게 유료 사이트에서 활동한 사람의 정체가 바로 LH 직원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일타 강사라면 사람들한테 인기 좋은 강사, 스타 강사 이런 걸 네.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주로 일타 강사 하면은 1등 이런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데요. 이 사람 자신의 필명으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자신은 국내 최고의 투자 회사에서 18년간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18년간 근무한 회사가 바로 LH입니다. 아. A씨는 주로
강의명 토지 보상 완벽 뽀개기 또 돈 버는 농지 따로 있다 이렇게 땅 투자로 수익을 내는 법을 가르쳤다. 그건 너무 확신에 차서 하는 게 이게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LH 직원이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토지 보상을 담당하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A씨는 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전혀 없었고 실제 부동산 매입 개발 업무를 하면서 토지에 능통한 것일 뿐이라고 수강생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방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건 뭐 LH의 직위 해제는 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A씨가 강의했던 온라인 플랫폼도 굉장히 빠른 선긋기에 나섰다고요? 네, 이 온라인 플랫폼도 공지사항에는 사익 추구를 위한 투자나 투자 강사나 내부 정보는 활용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해당 강의는 제공하지 않고 또 수강 강좌에 대해서도 환불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A씨는 수강생들을 잡아두려는 노력을 또 했다면서요, 나름대로. 철저하게 또 어장 관리를 했습니다. 이 LH 직원은 단체 메신저방, 자신의 수강생들이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 토지 고문으로 잘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면서 얼마 전에 공동 투자로 70억 원에 매입한 토지가 현재는 150억 원 정도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강의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씨 행동 보니까 그냥 본업이 일타 강사였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강생을 잡아두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일타 강사는 진짜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A씨의 한 회당 수강료는 23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또 온라인 강의를 통한 수익은 월 4억 원. 월 4억 네, 원이요? 이렇게 올렸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엄청난. 올해 들어서 수강생이 더 많아져서 전체 수익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 A씨는 논란이 커지자 사실이 아닌 일이 너무 마녀 사냥처럼 퍼지고 있다면서 수강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어떡해. 채팅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사랑하면 떠나지 말았어야죠. 근데 4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은 그러면 이게 주업이고 LH가 부업 같은데 그러네. LH가 공기업인데 이렇게 겸직 됩니까? 안 되죠. 그러게 안 되죠. 이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예외적으로 뭐 외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특히 이제 인터넷 활동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그 겸직 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A씨는 회사에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지금 A씨는 파면된 상태예요. LH가 지난 11일에 자체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자료조사와 당사자 대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지금 겸직 금지 의무에 위반을 해서 영리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LH가 전체적으로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직자의 분분에 맞지 않는 비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파면이 됐다고는 해도 만약에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이것으로 이익을 내고 이랬다면 이거는 또 법적인 문제가 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당연히 불법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이 사람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죠. 또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죠.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A씨가 강의 표절 의혹이 또 있더라고요. 네. 강의 자료와 예시를 그대로 베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B씨는 토지 상가 전문가인데요. A씨가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강의를 꾸준히 들었던 수강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간에 최고급반까지 올라갔고요. LH 직원이 일타 강사를 자처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자기가 한번 봤더니 해당 수강생이었고 강의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B씨는 표절 강의라고 주장을 하고요. 경찰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남의 강의를 도용을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네. 거잖아요. 처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의 베끼기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연을 보면요. 이 강사의 독창적인 어떤 창조적인 풀이법이나 공부법 같은 것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연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베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얼마 정도로 베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있지만 네. 일단 베낀 정도가 자기가 일단 독창성을 가미해서 변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저작자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원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위반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한 유명 어학원에서 강좌를 수강한 영어 강사가 자기 강의를 또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2천만 원 벌금에 약식 기소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슈를 가지고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LH 관련 얘기가 가장 핫 이슈죠. 설마 글쎄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게 진짜 터져버리니까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 왜 사람이 스스로 참새가 되고 고양이가 되려고 합니까? 참새한테 방앗간 맡겼고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겼으니까 이 사람들은 참새인 거고 표현 좋다. 야, 역시. 시인이시네. 역시 MC네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가겠습니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자, 가족과 이웃 간 분쟁 첫 번째. 이거 들고 튄 집주인입니다. 네? 뭘 들고 튀었어. 집문서 들고 집주인이? 집문서 들고 튈 수 있겠네. 누가 그걸 탐냈나 보지. 집주인이 자기 거를? 탐냈으니까 누가. 아니 뭐 돈과 관련된 거 아닐까? 이거 뭐 보증금 같은 거. 돈 들고, 돈 들고. 돈 얼마? 집주인이니까. 정답 5천만 원? 아이, 여보세요. 아이고. 한번 자, 볼까요? 열어보죠. 정답은 자, 야, 엄청나죠? 65. 엄청나죠? 어떻게 된 돈이에요, 이거? 자, 사연소로 들어가기 전에 세입자 역할은 제가 하고요. 1 역할은 제가 하고 세입자 2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경찰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해피하우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피하우스는 언해피하우스가 돼버렸죠. 이게 다 집주인 때문입니다. 집주인! 나쁜 집주인 나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와! 저기 501호 분이시죠? 네. 그쪽도 보증금 못 받았어요? 네! 나도요. 그거 우리 어머니 쌈짓돈 그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뚫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해? 다 날리게 생겼어요. 저 곧 결혼식 한단 말이에요. 보증금 빼서 신혼집 전세 보태고 신혼살림 장만해야 되는데 저 어떡해요? 진짜 결혼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예? 진짜. 예? 저도 그거 결혼 자금이었거든요. 결혼할 줄 몰랐어요, 그쵸? 진짜요? 진짜 저 이러다가 정말 총각 귀신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냥. 죽을 것 같아. 집주인에게 1년 넘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저와 세입자들 몇몇은 더 참지 못하고 경찰서를 찾아갔죠. 그런데 아유, 고소해봤자 소용없어요.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왜 소용이 없어요? 저희가 고소하면 집주인 불러다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피하우스에서 벌써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알아요. 이게 근데 액수가 너무 적더라고. 적다고요? 보증금 6,500만 원이 적어요? 저도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한 10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합치면 몇 억 될걸요? 아니 글쎄 1인당 보증금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증거가 부족해요. 증거가 세입자들 연락 다 받아주고 그런다면서요. 그거 연락 받아주면 돈 떼먹고 잠수 탔다는 증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연락 받아준다면서요. 경찰 맞아요? 이거 사기꾼 같아. 아니 10번 전화하는데 한 번 그것도 문자로만 답하는데 그게 잠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집주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제발 제 돈 좀 찾게 해주세요. 피해자들은 이렇게 발품을 억울하다. 부르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여기저기 도와주는 데가 없네요. 어떤 사연입니까? 이 사연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이 전세 보증금 관련 사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항공사 승무원 정 씨에게 해피하우스는 정말 악몽 같은 집이 됐습니다. 5월의 신부를 꿈꾸던 정 씨에게 불행을 안겨준 건 집주인이었는데요. 집주인 임모 씨는 약속만 하면서 1년 넘게 지급을 미루던 전세 보증금 6,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정 씨의 절박한 마음이 메시지에 담겨 있거든요.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사진 보시죠. 네. 자, 3월 11일에 먼저 세입자 정 씨가 문자를 보냅니다. 경매 우편이 와서 걱정된다.
이런 문자를 보내죠. 그리고 사흘 뒤에 신혼집 잔금을 보내줘야 한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 역시 답 없습니다. 어머. 이틀 뒤인 17일엔 아예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런데 집주인 이번엔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역시 답이 없습니다. 근데 결혼 앞두고는 예비 신부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저렇게 문자를 보냈겠죠. 21일에는 저 잔금 못 받으면 결혼을 아예 못한다.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3월 30일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문자를 보내니까 그제서야 2달 만인 5월 9일 집주인이 답을 합니다. 어떻게 답이 왔을까요? 세입자 피해 안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연락 두절 상태가 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네. 정 씨에게 6,500만 원은 결혼 자금이기 전에 부모님께서 어렵게 도와주시고 본인이 또 피땀 흘려서 모아둔 돈이라고 해요. 이 돈 그대로 떼인 거고요. 정 씨는 결혼은 다행히 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뭐 피눈물이 나요. 예. 아우,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20대 내내 고생하면서 그럼요. 막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네. 그런데 이런 정 씨 같은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해남 출신 김 씨의 얘기인데요. 이 김 씨는 바늘구멍을 뚫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결혼 자금이기도 한 돈을 전세 자금으로 넣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세 자금을 못 받았다.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예요? 네, 앞서 소개한 두 사연 모두 해피하우스라는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해피하우스 주인 임 씨의 남편 김모 씨 명의의 건물로 약 5평짜리 원룸 98세대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주로 여주인 임 씨와 전화를 했는데요. 부부는 2010년 이 건물을 2013년 9월에 매입을 했고요. 2010년에 지어진 건물을 네. 2013년 9월에 매입을 했고요. 5년간 문제가 없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거의 100세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금을 다 못 받았으면 총 전세금은 몇 억이 뭐야? 몇십억 그쵸? 하는 될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100명의 세입자 네. 다 해서 총 65억 원. 네. 정말 어마어마한 너무 크다. 돈이죠. 피 같은 돈인데 집주인이 이 건물을 모두 신탁에 맡기면서 또 문제가 커졌어요. 건물을 신탁에 맡겼다. 이거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 건물을 나보다 더 잘 관리하고 운용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막 관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경험이 좀 부족하다거나 관리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뭐 좀 좋은 조건으로 처분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운용을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내달라든가 또는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아달라든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걸 잘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주고 관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수탁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탁인하고도 연락을 해봤는데 이 수탁인이 저도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 건물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세입자들이 누굴 믿겠습니까? 그럼 집주인은 계획적으로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건가요? 물론 이제 모든 신탁이 다 불법은 아닌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랑 계약을 해놓고 이 부동산을 신탁을 넘긴단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나는 이미 소유권을 넘겼다. 신탁받은 사람한테 찾아가라. 그 세입자가 신탁 회사를 찾아가면은 나는 모른다. 난 당신하고 계약을 안 했다. 서로 떠넘기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권리관계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무슨 가압류라든가 강제적인 절차를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세입자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의점인데요. 일단은 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빨리 전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죠. 근데 이것만 가지면 이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 부동산 등기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다 이 사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 등급을 보면은 갑구라는 게 나오거든요. 갑구에는 이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써 있고 또 등기 원인에 신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신탁이라고 써 있고 또 수탁자가 누구인지가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은 신탁이 돼 있으니까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미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뭔가 수사기관에 도움을 좀 요청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사연이 복잡한 돈들이잖아요. 뭐 20대를 다 바쳐 모은 돈, 그리고 결혼자금, 대출금,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돈인데 당연히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 세입자들 지난해 4월 검찰과 경찰에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사라진 집주인이 어디로 갔는지, 왜 돈을 주지 않는 건지 수사기관이 밝혀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아, 믿었다고. 아, 그럼 그냥 믿었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이게 그러네. 뭐 이렇게 수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경찰이 맞냐는 그 꽁트에서 그런 예. 얘기까지 네. 나왔었잖아요. 이들에게 돌아온 대답. 피해 액수가 적다. 증거가 부족하다. 사기로 보기 어렵다. 이런 절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제 네. 경찰 조사를 받았던 아까 세입자 설모 씨, 내 이전 세입자도 돈을 못 받았다. 다른 세입자들의 증거를 모아서 갔는데 경찰이 이거 다 같이 하셔야지. 이렇게 오시면 귀찮아서 어떻게 하느냐. 아하. 이렇게 반응을 해서 정말 더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피해 액수가 적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사기를 보기 어렵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잖아요. 경찰에서 왜 이런 말을 하고 뭐 화나네 진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상담받으러 찾아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주세요. 근데 사기죄로 고소하면요. 네. 이게 그 처벌받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기죄라는 거는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의 돈을 빼돌려야지, 편취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기망을 해서 돈을 편취해야만 사기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나는 처음에는 정당하게 계약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준 겁니다. 이렇게 다 변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고소를 해도 사기죄로 기소가 돼서 처벌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무혐의로 나온다고 해서 이게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고소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혐의를 받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교도소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아는데 네네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 문제입니다. 형사 책임이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민사적으로 이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반드시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줬기 때문에 집주인은 반드시 세입자에게 민사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전세 보증보험? 있죠. 이거 가입만 돼 있으면 이거 뭔가 전세금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건물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이 건물이 오피스텔이 주변 시세보다 최소 500만 원이 저렴했고 또 역세권이었거든요. 그러면 아주 세입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게 덫을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건물이냐? 외형은 오피스텔이지만 서류상 근린 생활 시설이어서 고시원이거든요. 그래서 편법으로 취사 시설을 설치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은 가능해도 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돈 그냥 잃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네. 네, 이 사람들한테도 희망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유사한 사례로 중한 처벌을 받는 사건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익산시 대학가에서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임대사업자 A씨라는 사람이 보증금 46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또 작년 11월에도 비슷하게 보증금 수십억 원을 지금 가로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징역을 13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일당들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피하우스 세입자들에게 또 희망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나요? 네네. 지금 세입자 63명이 다시 소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요. 이제 진짜 경찰이 나왔어요. 진짜 경찰. 네. 자,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네.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해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한 데다가 범죄수법도 교묘하다고 밝혀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 네. 그 경찰은 이재용 같은 가짜 가짜 경찰이었어. 가짜 경찰이에요. 아, 좀 이상했어요, 말투부터가.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수사 이 사건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들었거든요. 향후에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겠죠. 사실 일반 국민들이 믿을 거는 경찰밖에 없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나무라라 하면 어디를 갑니까? 좀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께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싼 데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제가 아까 이제 갑구를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신탁이 돼 있는지, 네. 뭐 가압류가 돼 있는지, 가등이 이게 가짜가 써 있는 거는 가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가짜. 또 을구를 보셔야 돼요. 을구에 보면은 이 근저당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근저당이 높게 잡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경매가 되면 내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보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갑구 을구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거 부동산에서 이거 가지고 와서 확인시켜주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짜 서류를 내미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예전 거를 한 달 전 거를 딱 보여주는데 그 한 달 이후에 어저께 예를 들어서 근저당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바로 뛸 수가 있거든요. 네. 계약하기 전에 직전에 바로 발급 받으시는 게 직전에? 안전합니다. 날짜도 확실히 봐야 되겠네요. 확실히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주로 20, 30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들이라서 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런 꼴을 봤으면 우리 사회 전체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네, 보겠습니까? 맞아요. 거기다가 요즘에 뉴스 나오면 맨 이런 얘기니 이게 시작부터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가죠. 네, 가족 간 이웃 간 분쟁 두 번째. 네. 돈방석 앉게 해준 누구입니다. 돈방석에 방석 앉게 안개준. 해준 아, 누구가 아니라 이겁니다. 아, 이거요? 이거야. 박수림. 방송 끝나고 한번 봅시다. 돈방석 앉게 해준 뭘까요? 이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정보력. 아, 정보력이에요. 이것도 LH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보시죠. 삼촌 역할은 이재용님이 해주시고 조카 역할은 제가 하고 형사 역할은 이번에 이제 이정수 씨가 하면 됩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 좌우명은 젊을 때 빡세게 벌고 50부터 놀고 먹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빡세게 열심히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쫄깃한 제안을 했어요. 여기 어디야? 냄새. 난 뭐야? 저 옆에 쓰레기 더미야. 정말. 여기 죄다 공장뿐인데. 어떻게 뭐 나보고 이 땅을 사라고? 주림. 진짜. 왜 3천 말 듣고 딱 사? 너 저 50세부터 놀고 먹는 게 네 인생 목표라며. 삼촌이 말이야. 그 꿈 딱 이뤄줄게. 3천 말만 듣고 일단 사. 대신에 사는 김에 저기 보이지? 저기 저 땅도 사. 3천만 믿어라. 삼촌 북빠빠빠빠빠. 전 그냥 삼촌이 시키는 대로 땅을 샀을 뿐인데 진짜 대박이 났어요. 뛸 듯이 기뻤죠. 삼촌 역시 삼촌은 안목이 정말 대단해. 이 허허벌판이 개발될 거라고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삼촌 어떻게 알았어? 녀석이 이게 다 정보 싸움이지 뭐. 정보를 준 자가 돈을 지는 거야. 삼촌 덕분에 돈 벌었으니까 한턱 쏴. 삼촌은 더 많이 벌었잖아. 삼촌이 삼촌이 그 산 땅 그 진짜 제대로 알바끼 했더라. 부르는 게 값이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투자할걸. 아깝다. 저기 이재용 씨, 박수림 씨, 그 두 분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알박기한 의혹이 신고가 돼가지고 제가 조사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시의원이야 이 사람아.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이 알바끼라니 우리 가족이 여기다 별장 지으려고 그랬어. 나가 예. 시의원이야 이 사람아. 알았어요. 진짜 알을 받기 전에 가만히 계시고요.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말씀해 주시죠. 정말 그 결백하시면 진실 밝혀지겠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아니 남들도 다 이렇게 돈 벌잖아요. 돈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라니 진짜 억울합니다. 뭔가 정보가 있었구나. 이런 정보였어요. 정보를 이용해서 돈 벌었어요. 그랬네. 요즘 핫 이슈하고 비슷한 사건이네. 그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역시 또 부동산 이슈입니다. 오늘 부동산 이슈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린 시흥시 의원의 딸 얘기입니다. 시흥시 의원의 딸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이 됐거든요. 네, 지금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요. 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이 업무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 위반 혐의로 경기도 시흥시 시의원 A모 씨와 그녀의 딸 B 씨를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인데 이 A모 의원은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좋았겠죠. 네. 아침에 머리가 들깨어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뭐 부패 방지 권익 어쩌고 저쩌고 부빠바빠 이거 뭐예요? 이 모녀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좀 쉽게 개요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선 A씨 의원과 B씨는 2018년에 과림동에 임야였던 땅 111제곱미터를 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 35제곱미터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상가 용도였는데 현재 공실이에요. 비어있죠? 그리고 2층엔 주거 용도인데 딸인 B씨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 붓밥반데요, 저도. 지금. 아니, 그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올렸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세운 곳의 주변 환경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거든요. 쓰레기 더미가 쌓인 야적장 바로 옆인데다가요. 인근엔 공장 건물이 대다수로 일반 주택이나 생활시설은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냄새가 나죠. 그래, 냄새나. 보통은 뭐 쓰레기장 옆이나 공장 건물이 쫙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다 막 땅 사고 그러지 않거든요. 안 되지. 그러니까요. 뭔가, 네, 의심이 돼요. 이게 과림동 일대가 사실 3기 신도시로 이번에 추가 지정이 됐잖아요. 지난달에. 그리고 이곳에 건물을 소유한 A씨 시의원의 딸 B씨도 지구 지정으로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몸테크를 해서 아파트를 받게 된 거죠. 네. 그런데 A씨 의원은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황들로 인해서 A씨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를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박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시민단체도 이 부분을 핵심으로 A 모녀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수사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뭐 LH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정말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공무원들이 재산 공개하잖아요. 그럼 네. 깜짝 놀랍니다. 아니 공무원도 월급으로 어떻게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형성하지? 맞아요. 정말 궁금해요. 근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돈을 벌려면 그 사람들이 첫째,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받든지. 둘째, 결혼해가지고 처갓집이라든지 남편의 이제 뭐 돈을 받든지. 마지막이 투자인데 네. 투자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도 요즘에 뭐 주식 투자하는데 돈 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돈을 잘 벌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의심은 가잖아요. 맞아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 않았느냐. 근데 의심만 가지고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로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알박기를 했다면 최근에는 뭐 부동산 쪼개기 매입 의혹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신도시 예정 부지에 땅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토지 보상 가능하고요. 아파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큰 땅을 하나 사서 여러 사람들이 1000제곱미터씩으로 이렇게 착착착 쪼개는 거죠. 그럼 큰 땅을 사갖고 1000제곱미터씩 왜 쪼개는 거예요? 일단 LH 직원 5명이 시흥에서 5000제곱미터짜리 농지를 샀어요. 그리고 다시 1000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필지 4개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분양권이 몇 개가 생기죠? 그렇죠. 4개. 일하면서 진짜 얻은 전문 지식을 이런 투기 수법으로 활용하고 괜찮네요. 예,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쪼개는 것도 있는데 합치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딱지 모으듯이 여러 개 모으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기도 과천 미니 신도시 예정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비닐하우스 농지 주인은 LH 현직 직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 LH 서울본부 직원인데요. 2018년 6월에 이 비닐하우스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붙어있는 필지 3개를 한꺼번에 사들였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12억 원, 2달 뒤에 이 3개의 필지를 합쳤습니다. 네, 571제곱미터 땅 2개와 또 208제곱미터 땅 1개를 합쳐서 총 1350제곱미터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1000제곱미터가 싹 넘어가게. 예. 그러면 요거 1000제곱미터를 넘기려고 지금 그렇게 합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네. LH는 1000제곱미터가 넘는 필지를 수용할 때 농지 대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줍니다. 이거를 대토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7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도 보상해주도록 규정을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예요. 땅을 합친 이유는 보상을 훨씬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수법이었던 겁니다. 필지 합치기 수법을 쓴 문 씨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현재 LH에서 직무 배제가 된 채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너무 속이 답답한 것 같아요. 네. 이게 LH 신입 직원이 뭐 부동산 투기하는 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네? 그리고 뭐 난 잘려도 된다.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다
썩었어. 위부터 아래까지 위, 아래, 위, 다 썩었어. 썩나무들 같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 정말 평범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뭐랄까 허탈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래요. 네, 허무함이 확 오거든요. 네.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사리사욕만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자주 봅니다. 간간히 봅니다도 아니에요. 자주 봅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사연 가죠. 네, 자, 마지막 사연은 보상금 노린 이건데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방송을 보셨다면. 네. 보상금 노린 요겁니다. 뭘 박아놨구나? 박았죠? 네, 뭘 박았어. 뭘까요? 정답은 알박기? 알박기. 네.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네 주민 1 역할은 제가 하고 동네 주민 2 역할은 이정수 씨 부탁드립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조용하고 평온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외지인이 들락날락 하더니 마을이 좀 시끄러워졌어요. 아유, 동네 갑자기 웬 벌이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아유, 몰랐시오. 요 며칠 사이 우리 동네 그 양봉업자 핫플레이스 대시오. 왜요? 수명 정도 몇 명 있다가 지금은 1000명이 넘는다니까요. 뭐야? 아니, 그리고 이 동네 꽃나무가 그렇게 많나? 뭐지, 이 동네에 죄다 양봉하겠다고 몰려들었대야? 아이고, 이 아줌이 뭘 모르네. 뭐야? 이 지역이 지금 개발된다고 소문이 나갖고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외지인들이 꼼수 부리는 거 아니오. 그렇구만. 아, 근데 저짝은 들밭인지 싹 갈아엎었나비요? 아, 며칠 전에 본게 묘목이 심어졌더만. 그 돌밭을 갈아엎기는 거기다 흙 대충 뿌려놓고 묘목을 심는 척한 거요. 어따매, 그럼 뻘짓을 왜 했대야? 그게 보상금을 노리기라고 하는 거 아니오. 이러다가 우리 여기 살던 그 원주민보다도 그 외지인들이 보상금을 더 챙겨가게 생겼죠. 아이고, 나도 이 양봉을 해야 되나 이게. 나도 그럴까? 아유, 양봉 이거 벌이나 잡으러 갑세. 그래. 개발된다는 소문이 들자 너도 나도 가지각색 꼼수를 부리면서 양봉 알박기, 나무 알박기, 개 알박기, 닭 알박기, 듣도 보도 못한 알박기로 돈 벌려는 사람도 이래도 되는 거요? 아이고. 전에 우리 요 비슷한 방송 하면서 참 애씁니다. 정말 애씁니다. 진짜 그리고 애쓴다. 요즘에 이런 얘기 듣다 보면요. 예전에 강남이라는 영화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남 개발되고 이런 맞아요. 너무 비슷한 거야. 너무 비슷해. 이거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자, 지금까지 토지를 쪼개고 합쳤다면 이번엔 토지의 가치를 올려야겠죠. 예. 업시켜야 합니다. 이번엔 땅의 가치를 올려서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수법입니다. 사연의 내용처럼 벌통 알박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송파 문정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지역에 개발 소식이 퍼지자 23명이었던 양봉업자가 1,400명을 넘었어요. 1,400명. 60대가 넘게 는 거예요. 60대.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양봉업자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벌 한 마리당 더 쳐줍니까? 일단 벌통을 쳐줍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는 알박기가 아니라 벌통받기예요. 그래서 벌통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양봉업자는 생활보상 대책보상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양봉업자는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에 대한 보상과 함께 송파 문정지구에 조성될 상업용지 16.5제곱미터를 감정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도 부여받습니다. 이 사실을 벌통받기 업자들이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벌통 알박기 업자가 이 규정으로 사람들한테 돈 벌 수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양봉 업자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일당은 생활보상 대책 보상자가 아니면 상업용지를 경쟁 입찰로 받을 수 없다는 말로 꿰어서 송파 문정지구에 벌통 수천 개를 설치를 하고요. 벌통 20개당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받고 일반인들에게 팔아서 150억 원이나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벌통으로 보상을 받았습니까? 보상을 못 받았죠. 전혀 이제 보상을 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든요.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1000여 명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양봉 사업자에게 보상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못 받게 됐을까요? 이 보상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보상을 받겠죠. 네. 이 보상도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이전에 이 양봉 사업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기꾼들이 그런 기준을 제대로 설명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기꾼들이 벌 가지고 정말 장난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벌에 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아유, 잘 돼. 나우 꼬숩다. 양봉업을 쭉 했어야지. 이 사기꾼들 어떻게 처벌돼요? 지금 이 사기꾼들이요, 양봉위원회라고 간판도 걸고 사무실까지 떡하니 차려놓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벌통만 있으면 고가의 보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기망해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을 하게 되죠. 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또 허망하게 끝난 알바기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사, 감일, 감북지구 이렇게 신도시 예정지로 몰망에 오르고 있는 곳들인데요. 동물농장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일대에서 적발된 개가 610마리, 닭은 920마리, 오리는 510마리였습니다. 얘는 무슨 죄예요, 진짜? 닭바퀴인가요? 닭바퀴. 그러니까요. 이거 개바퀴, 좀처럼 닭바퀴. 보기 힘든 뭐 개바퀴, 닭바퀴, 오리바퀴 뭐 이렇게 생긴 지역인데요. 축산업으로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으려고 사기꾼들이 풀어놓은 동물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결국 동물을 풀어 보상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이 사람들 허망하게 끝났죠. 어떡해. 아. 강아지들. 이게 또 저 최근에도 유사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건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도 떼봤던 사건이긴 하거든요. 광명 시흥지구 시끄러웠잖아요. 네. 네,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한 LH 직원이 희귀 수종을 빽빽이 심었어요. 아, 이거. 일정한 간격으로 심었더라고요. 예, 보니까 땅을 매입한 직원이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높은 보상을 벌인 행위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얘기 굉장히 말 많잖아요. 맞아요. 수목의 경우는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심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단가가 등록이 돼요. 그러면 그걸 기준점으로 보상금을 정하고 만약에 단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LH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 측이 감정평가사를 고용을 해서 보상금을 정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치게 빽빽하게 심어서 보상금을 올리려는 꼼수를 쓸 수가 있어요. 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 보시면요. 정상적인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LH 직원들이 심은 나무는 조달청에 뭐 단가 등록이 안 된 나무라면서요? 맞아요. 이 LH 직원이 심은 나무 중에 희귀종이 있는데 네. 여러분 혹시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나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에메랄드 이번에 그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나무인데 이걸 심은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심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생장 속도가 엄청 빨라서 보상금 받을 쯤엔 되면 9배까지도 가격이 뻥튀기 되는 나무라는 그걸 거예요. 알고 싶었네. 그래.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단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인데 이 지금 보상 업무에 종사했던 LH 직원들이라고 하면 업무상 감정평가사들이랑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토지 보상금을 정하는데 내가 아는 평가사가 평가를 해준다. 그러면 아주 유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내부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같은데.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농사 짓는 분들이 보상 못 받을 수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제 보상 기준도 지금 도마에 올랐는데요. LH 직원 상당히 희귀한 수종으로 높은 보상금을 받아가는 반면에 농민들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기준을 몰라서 1억 원 이상 덜 받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취재했던 사람은 농민이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투기꾼들이 아는 사실을 그렇지, 이거 결국 어떻게 알겠어? 농민들은 순박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사실 보상금이라는 게 선량한 원주민한테 지급하려는 게 보상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워낙 이렇게 투기꾼들이 보상금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재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 어떤 A씨 같은 경우에도 이 원주민인데 이 보상을 2억 9,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적게 받았다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감정을 신청했는데 무려 감정에서는 4억 6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1억 6천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보상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어요. 2015년에 이 LH가 경기도 하남 가밀지구에서 이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수용했는데 이때 B씨라는 사람이 토지를 수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1억 996만 원을 받았다가 이게 너무 적은 것 같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를 했더니 이게 토지 보상금이 1억 4,300만 원이나 높아진 2억 5,3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보상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나 정말 오늘 계속하면서 이렇게 속이 답답해.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이거 이쯤 하고요.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 슬기롭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법률 어떤 얘기 할까요? 네, 슬기로운 생활 법률 꽁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민 1 역할은 제가 하고 옆집 총각 이정수 씨, 네. 주민 2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입니다. 어느 날 옆집에 젊은 총각이 이사를 들어왔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돈 쓰기 바쁘다던데 벌써부터 재테크에 관심 많은 그 청년이 그렇게 대견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음식물 쓰레기는 그래 거기다 버리면 안 돼. 저다 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예의도 발라 참말로. 젊은 총각이 볼수록 대견해. 놀기 바쁜 나이에 직장만부터 생각하고 어떤 여자가 시집 올지 복 받았어. 아니에요. 대출금 갚느라고 뭐 까마득하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잘생겼어. 네. 성실하게 노력해서 집장만을 한 청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년이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에겐 기가 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유, 성실한 청년을 갑자기 왜 쫓아냈대? 진짜 너무하네. 아이고 뭐가 너무하긴 너 뭐가 너무해 인간 거지 그게. 인간 뭐야? 요 앞에 공영주차장에 세워졌던 그 삐까뻔쩍한 외제차가 못 봤죠? 네? 그 청년 차육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연봉이 1억이 넘는데야. 어머 세상에. 박봉의 가난한 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세상에. 근데 서민들만 들어오는 임대 아파트에 그 부잣집 아들이 와 들어왔대. 조건이 안 맞았을 텐데. 서류를 조작했대야. 어머 세상에. 거기다가 어깨 연봉 자려 기초 수급 대상도 둔갑한 거리야. 세상에. 아이고 우리가 몰랐어. 아이고 우리 그 싹싹하고 내가 착한 줄 알았더만 돈 많은 청년이 어려운 사람들 자리까지 빼앗고 진짜 돈 덜 벌겠다고 서류 조작까지 했다고. 너무하네 진짜로. 대체 서류 조작이 얼마나 쉽길래 억대 연봉에 외제차까지 몰고 다니는 사람이 서민으로 둔갑해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이런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와. 야 이건 무슨 사연인가요? 그러게. 네, 영구 임대 아파트 다 아시죠? 네. 네, 공공이나 민간에서 그리고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이잖아요. 영구 임대 주택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서민을 위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가짜 서민이 살고 있어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서민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서울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 씨는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온다고 해요. 내용을 볼게요. A 씨는 2년 전 임대주택 입주가 결정되고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보유하던 경차를 팔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내가 있어도 이 차를 꼭 팔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왜 차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팔아야 이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준을 좀 볼게요. 월 임대료가 평균 6만 원인 영구 임대 아파트인데요. 자산 2억 원 및 차량 가격 2,500만 원 미만이어야 거주 자격이 되는데요. A 씨가 바로 자산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팔아야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니까 자산으로 자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주차장 보면서 한숨을 왜 쉬어요? 허탈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에는 독일의 외제차 M사의 자동차가 2대 그리고 우와. 출고가 1억이 넘는 국내 H사의 차량이 목격이 됐는데요. 모두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차였다고 합니다. 1억이 넘는 차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구 임대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노모와 30년을 살았다는 입주민 A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M사의 독일 M사의 차를 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2월 출시된 신차였어요. 그런데 차량 구입 경위를 물어보니까 조카가 준 거라고 말을 했고요. 문제를 제기하니까 내 차 명의가 내 명의가 아닌데 이게 무슨 문제냐. 내 명의가 아닌 차로 나는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없는 거냐.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군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의 기회를 뺏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법적으로는 지금 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행법으로는 2,500만 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면 영구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이 되는데 엄청 꼼수를 써요. 이 자기 명의가 아니라 다른 같은 세대원이 아닌 뭐 자녀나 친척 명의로 해두면 이게 소득이나 자산에 잡히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했다. 아이고 오늘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오늘 법률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방금 영상 보셨죠? 난폭 운전을 하다 보면 꼭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보복 운전인데요.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거든요. 보복 운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트럭 뒤에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럭이 이게 후방 주차할 때 비치는 등인 것 같은데 그걸 저한테 하이빔처럼 빡 쏘더라고요. 너무 순간적으로 눈이 깜깜해지는데 와 그걸 그렇게 저 공격적으로 쓸 줄은 생각도 박선희 씨도 그런 경험 아니 있다고. 저는 남편이 운전하니까 옆차가 방향지시도 안 켜고 바로 앞으로 딱 끼어들어서 순간 남편이 놀라서 그래서 클락션 한번 쫙 눌렀어요. 네. 그랬더니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길래 놀라가지고 브레이크 밟았죠. 얼마나 놀래요. 그래요.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러면서 쌩 달려가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보복 일부러 그런 보복이죠. 거죠.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죠. 네. 안 기자님은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보복 운전을 해본 적도 없고 당해본 적도 없긴 해요. 워낙 제가 스스로 몸살이면서 운전하는 타입이라 네. 방어 운전. 거북이처럼 네. 네. 도로에선 그것도 거북이가 되기 필요하죠.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박수림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남편분께서 만약 참지 않으셨다면 그러게 맞아. 정말 큰 사고가 이어졌을 것 네. 같아요. 뭐라 하기 전에 쌩 달려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얼마 전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네. 멀쩡히 뭐지? 오고 있어요. 가고 오토바이. 있는데. 뭐예요? 가만히 네. 차에 뭘 던지고 갔어. 뭐가 던져? 그렇습니다. 차 유리 박살 났죠? 깨졌다. 네네. 안에 괜찮나?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뒷유리에 벽돌을 던진 후에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벽돌을 왜 던져요? 어머 그러니까요. 웬일이야. 어머, 이거 안에 탄 사람도 괜찮나 모르겠네요. 네, 당시 차 안에는 어린아이도 타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웬일이야. 난데없는 벽돌 테러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긴 했지만 놀랬겠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고.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왜 갑자기 벽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해당 차량 운전자 B 씨가 그러니까 신호 대기 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끼어든 A 씨,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에게 화가 나서 경적을 좀 울렸다고 하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돌아와서 벽돌을 던지고 그래요. 그리고 간 사건이었죠.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차 안에 아이들도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뭐 보복운전 얘기는 많이 하지만 보복운전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좀 정의를 찾아봤어요. 흔히 보복운전은 통상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특정인에게 안갚음을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고의로 급정거, 맞아. 끼어들기, 따라붙기, 그렇죠. 욕설 이렇게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해서 사고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근데 운전대를 잡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나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복운전 얘기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핸들만 돌리면 되지 손까지 막 휘두르고 그래요. 이번에 보복 폭행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네. 보시죠. 자, 이 영상이, 싸운다 또 봐. 그쵸, 때리려고 한 거죠. 간혹 보여요, 때리는 저런 겁니다. 사람도. 네, 어머. 맞습니다. 아니 왜 도로 오토바이인데요. 한복판에서 왜 사람을 저렇게 때리죠? 넘어졌어요. 진짜로 때렸네. 사실 이 영상이 있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70km 정도, 60km에서 70km 정도로 달리는 중에 추월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크기가 좀 작아요. 네. 그래서 추월 차량 때문에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화가 나서 앞서가던 추월 차량이 신호대기에 걸렸을 때 너무 과속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뒤에 차를 세우고 무차별 폭행을 야, 시작합니다. 뭐야. 저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보복 운전이 위험하다 하지만 진짜로 위험한 사고가 된 사고입니다. 예, 네. 그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일반 도로입니다. 들어오네요. 자, 우측 흰색 차량 들어오죠. 끼어 들어옵니다. 네. 자,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랙박스 막 달려. 차량이 경적을 울려서 주의를 주니까 어머, 바로 또 저거 끼어듭니다. 저렇게 된다니까. 네, 이렇게 하다 서로 말이 오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다시 흰색 차량이 또 끼어듭니다. 어이구, 그리고 아이고, 사고 났네. 바로 인도 쪽으로 돌진해서 네. 차량이 뒤집어지고 맙니다. 야, 저 어떻게 해? 시내 한복판에서 사고 크게 났네요. 예. 아니 이거는 정말 운전자도 크게 다쳤을 네. 것 같고 인도에 뭐 사람이 없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맞아.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저거 감정이 격해져서 차 가지고 저러다가 진짜로 큰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 운전자 괜찮아요? 일단 차 뒤집어졌네. 피해 운전자 본인만 다쳤는데요. 앞니 2개가 깨졌고 온몸에 아유. 멍이 들어서 3주에서 4주 진단을 받았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네. 보신 것처럼 차량이 완전히 전복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폐차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전에 조금씩만 참으면 될 텐데 그러게, 맞아요. 이렇게까지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 해당 사고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났다면서요? 네,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작년 9월에 났던 사고인데요. 네. 최근 1심 판결에서 가해자, 그러니까 흰색 차량이 실형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합니다. 가해자 혐의는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였습니다. 보복 운전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네. 네. 보복 운전은 일단 고의 사고로 네.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이 어떨까? 전 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난폭 운전? 예. 난폭 운전은 그거는 세게 받아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게 1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무거운데요. 벌점 40점 그리고 최소 4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야. 구속된다면 면허가 아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 보복 운전으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네네. 쌍방 폭행까지 가잖아요. 아주 심각한 네,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뭐 2명 다 실형 선고되고 이런 예도 그런 제가 경우도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9월 7월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던 김 씨가 앞서가던 조 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자 충돌을 할 뻔했고요. 요것 때문에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경음기를 울렸고요. 네. 조 씨 차량을 따라가서 창문을 내리고 서로 이제 욕설이 오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호소하고 그랬는데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됐다. 결국 네. 그렇게 선고가 됐고요. 네. 김 씨, 다른 이제 김 씨도 보복 운전과 폭행에 비롯된 점을 고려해서 2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가 됐지만 그래도 징역 6월과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네. 수강 명령이 내려졌대요. 네. 네. 아유, 하여간 우리가 운전대만 잡으면 왜 이렇게 그래? 그리고 내려놔요. 급해지고 말이죠. 네. 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화나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국민비서 서비스의 민간 채널 역할을 할 민간기업과 행정안전부의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란 개인별 행정정보를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앱으로 미리 알려주고 필요할 경우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를 통해 교통, 교육, 건강 등 3개 분야에 대한 알림부터 백신 접종 안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과 담배 등을 대리로 구매해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넘긴 무직자와 학생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술,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한 뒤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되파는 행위를 한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전원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청소년 유해 관련 행위나 범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으려면 수많은 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실험과 테스트가 필수겠죠. 경기도 성남시가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들에게 주행 시험장은 물론 다양한 연구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줄지어 달립니다. 부착된 센서를 통해 도로 정보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인식해 스스로 피해갑니다. 일상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 시설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테스트 장소를 찾아 지방에 내려가거나 주차장이나 공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고민을 성남시가 해결했습니다. 수질보건센터 내 도로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성능과 기술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시험장으로 제공한 겁니다. 업체들은 1km가 넘는 시험도로 주행 등을 통해 다양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런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무상으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시간적인 측면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데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테스트베드가 있어야지 사실은 실험을 할 수가 있고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고 세계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공과 민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결합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세계 반도체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한창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41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122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36년까지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연말 착공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이곳을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업체를 집중 육성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조성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특화단지에는 연구개발과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 명이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과 513조 원의 생산 유발, 18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이 기대됩니다. 용인시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 조성이란 목표로 반도체 소부장 산업 생태계 육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을 위한 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인근의 29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2용인 테크노밸리를 2024년까지 조성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인력 양성 등 다방면의 정책 발굴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용인시는 이미 기흥구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는 데다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 등 유치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K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 2위의 기업이 우리 용인에 위치하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이 용인이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자신합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용인시의 거침없는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강경모입니다. 요즘에는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미세먼지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네, 정말 저도 창문을 못 연 지가 네. 꽤 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야외 활동 좀 자제하시고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로 챙겨서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